우리나라는 이 내진 성능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튼튼하고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되어 있는 건물이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규모 과학자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한테는 아무 쓸모없는 정보입니다. 여기 규모 9.0은 거뜬히 넘는 초거대 지진이 덮쳤습니다. 모든 건물이 폭삭 무너지고 순식간에 폐허가 된 도시. 그 한가운데 황공 아파트만이 덩그러니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속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초거대 지진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또 황공 아파트처럼 튼튼한 건물은 얼마나 있을지 지진학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붕괴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칼리 스케일이라고 하는 MMI 진도가 있습니다. 이 진도로 따져봤을 때 9 정도 되는 흔들림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진도 9 정도 되는 지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하 10km 정도에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해야지만 그 진앙지에서 진도 9 정도 되는 흔들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진 규모뿐만 아니라 지진원의 깊이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깊이가 깊은 곳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지표까지 전달되는데 먼 거리가 소요가 되고 에너지는 빨리 급감하기 때문에 실제 지표에서는 진도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규모가 작더라도 깊이가 얕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소실되지 않은 상태로 지표에 전달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6 정도 되는 것이 지하 10km 정도에 발생을 한다면 진도 9 정도 되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보다 작은 지진이라도 더 얕은 깊이에서 발생을 한다면 그 정도의 버금가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진의 깊이는 지하 4km에서부터 지하 10km까지 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지진의 깊이가 한반도에서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지진입니다. 건물이 어느 한 곳에서 무너지는 게 진도 9고요. 근데 지금 서울 시내 전체라는 영화 배경이잖아요. 저 멀리에서도 진도 9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진도 9 이상이고 그 건물이 무너진 저 끝 마지막 부분까지도 진도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진앙지는 진도 10 이상이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내진 설계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거해서 일반 건축물이라도 몇 층 이상의 건물들은 내진 성능을 어느 정도 구현하라라고 하는 정부 지침이 있고요. 그 법률에 준수해서 건물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들은 최근에 지어진 것들이라면 동일한 내진 성능을 구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한 건축물 외에 나머지 건축물만 전부 다 무너지는 것은 실제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히 너무 많은 내진 성능을 의도치 않게 하게 된다면 한 건축물만 남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근데 이 내진 성능을 조금이라도 증가시키는 거는 건축 비용이 매우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건축업자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까지 요구하는 성능 이상으로 내진 성능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내진 성능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튼튼하고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되어 있는 건물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건물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실제 피해가 보더라도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도가 작은 것들은 내진 성능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내진 성능을 강하게 했다가는 건축비가 매우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 건축물 짓다가 많은 재화를 소모하게 되거든요. 어느 건물에 얼마만큼 더 강한 내진 성능을 구현하느냐는 사회적 합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을 짓게 되면은 30년 쓰고 다시 재건축하거나 어떤 건물은 100년을 써도 계속 보존해야 되는 건축물도 있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뭐 불과 50년 쓰고 그 다음에 안 쓰더라도 5,000년에 한 번 발생한 지진동이 해필이면 이때 발생을 해서 피해를 보게 돼서 예상되는 피해가 매우 막대하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진동이 발생할 아주 미세한 확률이라도 대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미국이라든가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질 조사를 통해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을 판단합니다. 지표에 드러난 단층을 조사하게 되면 과거에 언제 움직였던 단층인지 알게 되고 당시 움직였던 단층면의 미끄러진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미끄러진 정도가 곧 지진 규모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치가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당시에 이루어졌던 지진 규모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반도 같은 경우는 지진 발생 빈도가 높지 않고 발생하는 지진들이 대부분 지하 깊은 곳에서 발생을 하고 지표에는 단층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층 조사를 통해서 지하에서 발생한 그 지진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단층 조사를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들을 택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 기록물들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하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까지의 기록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안에는 약 1900여 회의 지진 발생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례들이 남아 있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는 수도권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피해도 남아 있습니다. 이 피해 기록을 분석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당시 지진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조선왕조실록 안에서만 따져보게 되면은 규모 5.0 이상에 해당하는 지진들이 수도권 일원에서 적어도 6차례 이상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규모 6이 넘는 지진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기록을 더 길게 보자면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한반도 여러 곳에서 인명피해와 함께 큰 피해를 일으킨 지진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규모 6.0이 넘는 큰 지진 규모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진 성능을 하거나 지진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된다면 큰 지진이 발생 가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하는 여진의 규모라던가 빈도도 본진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본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발생하는 여진의 발생 횟수와 여진에서의 지진 규모도 동반해 상승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본진이 작아지게 되면 여진 주기도 짧아지게 되고 여진의 규모도 작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관측하는 지진이 본진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지진이 발생한 게 마치 지금 상황에서는 본진 같지만 이것이 전진일지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바로 며칠 전에 규모 7점대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해당 해역에서는 규모 7점대 지진도 매우 큰 지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나 세계의 학자들은 이것이 본진이라고 판단했었는데 이 지진에 뒤이어서 불과 며칠 만에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진이 본진이냐 전진이냐를 굉장히 잘 판단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그 해당 단층 내에 응력이 얼마만큼 쌓여 있고 부서질 만한 여력이 있는 단층의 크기가 얼마큼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 지진이 한번 발생을 해서 아직 여전히 많이 부서지지 않는 단층면이 있는 곳에서 채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멈춘 상태라면 추가적인 본진을 유발하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지진이 전진이 되는 거고요. 뒤이어 큰 본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진운, 지진광 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다 단층 면에서 일어나는 압전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단층 면이 이 응력을 받게 되면 이 각 단층대의 그 매질 내에 있던 전하들이 단층 면을 따라 정렬이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힘을 받게 되면 특정한 전하가 정렬이 되게 되면 지표 위에 있는 공기 중에 놓여 있는 이 전하들도 마찬가지로 정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정렬이 일어나게 되면 전하가 특정한 방향으로 놓여 있게 될 때 그 전하의 모양에 따라 구름이 형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빛을 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진운, 지진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단층에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지진 예지에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전하 정렬 현상이 꼭 지진으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여러 여건에 의해서 대기 중의 활동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활동으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일이 반드시 지진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일관성이 매우 떨어져서 지진 예지에는 활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이 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진 밀도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평양 인근 지역입니다. 놀랍게도 평양 인근 지역에서 그동안 많은 지진들이 발생을 했고 지진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안, 그 다음에 동해안, 제주 일원 등이 우리나라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높고요. 내륙으로 따지자면 속리산 일원이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이 지진들도 속리산 이론 등에서 많이 발생한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들인데요. 우리나라 동해 같은 경우에는 지진 발생 빈도가 특히나 높은 곳입니다. 이곳은 일본 열도가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과거에 벌어졌는데 이 떨어져 나간 구조가 우리나라 한반도 동해안으로부터 약 80km 안쪽 해역에 남북 방향으로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지금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반도 동해안에서 60km 안쪽, 크게 보면 80km 안쪽에서 대부분의 지진들이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해안선과 가깝기 때문에 또 지진 규모도 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해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면 아주 좋겠죠. 네. 근데 그게 지진 예지 부분인데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지진 예지와 지진 속보 개념이 있는데 지진 예지는 현재 과학으로는 아직까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기예보 같이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내일 비가 옵니다 하는 수준까지 현재 지진 발생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진학자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수준은 뭐냐면 이 지역에 지진이 납니다는 정확하게 맞춰요. 그리고 앞으로 날 겁니다도 맞추고 몇 % 확률로 발생할지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발생할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거든요. 서울에 지진이 나요, 이제 대기 있는 곳에. 그리고 큰 지진이 나서 건물도 무너질 거예요. 이제 너무 큰 지진이기 때문에 3년 후에 난다고 쳐요. 그럼 언제 이사 갈 거예요? 3년 후라는 게 만약 정확하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3년 후면 혹시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 2년 10개월 정도까지는 좀 살고 그때쯤 가도 되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근본 이유는 여기에 내 일터가 있고 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내 부모님 여기 계시 있는 상황 때문에 쉽게 못 떠나는 거예요. 내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한테 자 여기 지진 납니다. 큰 지진 날 텐데 앞으로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라는 이런 정보를 주는 거는 주나 마나한 정보인 거예요. 이 지진이 언제 어느 때 발생한다는 정보를 정확하게 주지 않는 한 그 정보를 받는 민간 입장에서는 받으나 마나한 정보인 거예요. 정확하게 못 맞추는 상황에서 이런 확률로 주는 정보는 과학자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한테는 아무 쓸모없는 정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간한테 제일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보는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빨리 알려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지진 조기 경보입니다. 전 세계 어디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국가는 없고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진이 일본에 비해서 발생 빈도가 낮고 발생하는 최대 지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과 같이 지진이 빈발하는 곳은 불가피하게 지진에 대한 많은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하나하나를 지을 때 막대한 내진 성능이라던가 지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하면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지진 발생 빈도가 긴 국가인 경우에는 이 건물을 짓고 다시 무너뜨릴 때까지 한 차례도 큰 지진을 겪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안전 불감증에 빠질 수 있게 되고요. 오히려 지진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대가는 한 차례 피해라도 매우 크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은 국가일수록 지진에 대한 대비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컬처콕 재밌게 보셨나요? 문화 안의 호기심을 콕 짚어주는 컬처콕. 여러분들도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